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한국의 심장부 서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거리로 나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위기의 순간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외국인 정치 분석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고 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의 전망대에 서서 아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도시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밝은 불빛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나 진보의 흥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오늘은 공기가 무겁고 마치 뭔가가 바뀌려는 순간 같았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요. 정치 분석가로서 저는 대부분의 경력을 글로벌 위기를 연구하는 데 보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붕괴를 목격했죠. 그러나 서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고 오늘 서울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한 기운은 저를 쉽게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제 일이 저를 여기로 여러 번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 중에서도 김 전 외교부 장관은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저는 김 장관을 깊이 존경했어요. 그는 한국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많은 통찰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는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살아왔고 권위주의의 부상을 목격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펼쳐지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 뉴스 속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윤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는 비상조치를 발동했어요. 저는 차가운 떨림을 느꼈어요. 각국의 뉴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디언,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언제나 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전환을 존경했어요. 그 이야기는 책에서 배웠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그것을 실감했죠. 한국은 인내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위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연구한 그 취약한 체제가 이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1980년대의 계엄령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저는 그때의 이야기를 읽고 그 교훈을 배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예전과 똑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김 장관은 항상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함에 대해 경고했었어요. 그와의 많은 대화 속에서 그는 국가가 어떻게 쉽게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는 과거의 교훈들이 빠르게 잊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쌓아가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보가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 장관은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어렵게 얻은 자유를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서울의 거리를 다시 바라보니 이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부에 있는 친구들, 김 장관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독재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고, 지금 그들은 다시 그 징후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위는 단지 경제적 고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존속을 위한 싸움이었죠.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단지 분석가일 뿐이었어요.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내릴 힘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뭔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부가 행동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얻은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벨소리 후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에드워드,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뉴스 봤겠지? 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김 장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잘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이런 걸 겪어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 그의 말이 제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이 차츰 가슴에 새우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김 장관은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었어요. 폭력, 억압, 그 어두운 세월들.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로워졌고 그게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고 이제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기 중의 긴장감은 정말 강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오늘은 그 불빛들이 조금 더 희미해 보였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가 가슴에 눌려오는 듯 했어요.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김 장관과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위기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며칠간은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뉴스를 주에 깊게 살펴보는 데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고 밤새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분노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갔어요.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 강압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어요. 김화전은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았어요. 군용 트럭이 거리를 가로지르고 헬리콥터가 하늘을 맴도는 소리를 이미 여러 번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살아온 사람,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시 곳곳에서 시위의 울림이 들리는 가운데 김가 제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이미 밤이 깊었지만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평소에는 침착하고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던 그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에드워드, 그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들을 봤지 민주주의와 번영. 하지만 그건 아주 약해. 사람들은 그걸 종종 잊어버려. 진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는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그의 말은 공기 중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 말 속에는 역사에 대한 무게가 담겨 있었죠.
한국은 잔혹한 과거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이제 그 과거가 다시 미래를 위협하는 듯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정치적, 권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위가 더 커질까요?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요? 깊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더 위태로워져. 정부가 필사적이니까 필사적인 정부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 그런 실수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왔고 독재 정권의 흥망성쇠와 민주주의의 불안정함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김의 말을 듣고 난이 마치 슬픔을 담은 목소리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그토록 절실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 후 몇 날이 지나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어요. 수천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BBC, 신화통신 등 국제 언론들도 이 위기의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로에 서 있었고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수시간 동안 보고서를 뒤지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시위자들의 요구, 정부의 반응, 국제사회의 압박 모든 세부 사항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뭔가 계속 불안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위험을 알았고 상황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이 상황이 잘 맞아들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여러 번 방문했었어요. 권위주의 정권에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변화한 과정을 공부했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고 그들의 회복력, 결단력, 희생정신은 늘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전쟁과 독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정부의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화의 대화 중에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정부의 반응은 강경했지만 폭력으로 번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시위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제를 보였어요. 그들은 변화를 원했지만 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역사를 배웠고 일이 지나치게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회의가 있었지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정부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고 전 세계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것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국회 회의실 안은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소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고 회의실 한가운데 김 씨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의 많은 경험은 그를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는 이 상황이 평범한 위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긴박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는 분명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면 그들을 너무 몰아넣을 위험이 있어요.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0년 대한민국은 계엄령 선포로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웠어요. 수천 명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나라의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우리는 그런 어두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군대를 투입했고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진실을 입 밖에 내는 게 너무 불편했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 계엄령이 확대되고 시위가 폭력적인 충돌로 변한다면 정부는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할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고 혁명을 촉발시킬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국민들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쉽게 답을 낼 수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원들이 급히 자리를 떠났고 방 안에는 긴급한 속삭임이 퍼졌어요. 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수천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권력 유지가 흔들리고 있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김 씨는 일어나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그 순간의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내리누르며 다가오는 몇 시간이 중요한 순간임을 느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을 완화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 수 있었어요. 단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어요. 저는 행동 방안을 제시하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보좌관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들어왔어요.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계엄령이 무기한 연장되었고 군대가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결단이 내려졌고 대한민국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김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어떤 해결책이라도 가지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의 눈빛은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이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어요. 우리는 시위 지도자들과 만나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명확하게 했어요.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를 주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국회를 나서며 서울 거리를 지나갈 때 평소의 서울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군용 트럭들이 거리를 가로막고 그 무거운 존재감이 평화로운 도시 풍경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평화롭고 분주했던 서울은 이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뭔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서 불굴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과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보여준 그 의지였어요. 폭력적이지 않았고 무모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결단력이었어요. 김 씨와 저는 시위 지도자들과의 만남 장소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권위주의의 그늘로 돌아갈지 우리는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회의 장소에 들어가면서 저는 시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폭력적인 반란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나라를 찢으려는 반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나라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면서 저는 다가오는 일에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가 내릴 결정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도 아니면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세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위는 점점 더 커지고 격렬해지고 강해졌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무언가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한국은 기로에 서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를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을 듣고 지나갈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듯 했어요. 그들은 공허한 약속이나 외교적인 언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행동을 원했어요. 결과를 원했죠. 저는 제 소개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시위 리더들은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겪을 위험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들의 말 속에는 순진함이 없었어요. 오직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망만 있었어요. 그들은 정부의 실패,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탄압,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인 30살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강렬한 여성 리더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어요, 오코너 박사님.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걸 지켜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부인 중 한 명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나요? 그들이 부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라를 찢을 수 있는 싸움에서 한 편을 선택하는 문제였죠. 저는 신중해야 했어요. 도와주는 것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해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맞서고 있는 건 단순히 정부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세력들이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취약해요. 제가 이 나라를 연구한 수년간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말뿐인 위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국제사회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원했어요. 저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했어요. 공기 속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상황이 기로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얻은 정보를 정부에 전달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며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가며 저는 시위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느껴진 조용한 결단력과 단합의 힘. 저는 그들이 뭔가 역사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자유를 위해 얼마만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였어요.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며칠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계엄령이 연장된 후에 한 주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죠. 긴장감이 넘쳤어요. 정부 관계자든 시위 지도자든 제가 나눈 모든 대화에는 역사적인 무게가 있었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 압박감이 제 안에서도 밖에서도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수많은 시간을 회의에 보냈고 김 씨와 다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시위자들과 정부 간의 대화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죠. 우리는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저항은 저를 계속 이끌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위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번 시위를 목격했지만 이번 시위는 달랐어요. 시위자들의 눈빛 속에 담긴 열정,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시위에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긴장감 속에서도 폭력은 없었고 거리는 구호와 함께 펼쳐진 피켓,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전국이 숨을 멈추고 누군가가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만에 저는 비로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희망은 여전히 약한 불씨였지만 그래도 희망은 희망이었어요. 서울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양쪽 모두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뉴스는 이른 아침에 전해졌어요. 계엄령이 해제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몇 일 만에 처음으로 에드워드는 가슴 속에 차오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계엄령의 종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다시 반복할 뻔했던 어두운 장의 끝이었어요.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 끝에 이 위기가 평화롭게 해결된 것은 거의 기적 같았어요.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한강의 햇살 아래 조용히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연안 회사액에서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이른 아침에 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긴장과 전율로 가득 찼던 서울은 이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온 나라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응원하고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시위는 폭력으로 끝나지 않았고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위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은 흐릿했어요. 끝없는 회의와 전화,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의 회복력,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 선조들이 수백 년을 견뎌낸 결단력으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강인함이 평화를 지키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념을 지켰어요. 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민주주의는 연약해요, 에드워드. 사람들이 그걸 가끔 잊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권위주의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은 굳건히 버텼고
그 결과로 평화적인 저항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며칠 전에 한강에서 만난 시위 지도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매우 침착하고 결연했어요. 그들이 감수하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죠. 그중 몇 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군과의 충돌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였어요. 자신들이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시스템이었죠. 지금 발코니에서 시위를 바라보며 저는 그들이 승리했다는 걸 알았어요. 힘이나 폭력으로가 아니라 세계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나 법이 아니라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들을 권리를 갖는 것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줬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김의 이름이 떴어요.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에드워드, 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저를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사람들 덕분이에요. 난 그들이 자랑스러워요. 너도 자랑스러워요. 너도 이걸 가능하게 했잖아요. 목이 메었어요. 저 혼자서가 아니었어요, 김. 모든 사람들이라선 모든 사람들, 목소리를 낸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김하전 한동안 전화를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켜나가기 위해 앞으로 맡게 될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순간. 이 평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 민주주의의 힘은 또 다시 시험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보았고 그걸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국회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했어요.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가벼워졌고 덜 긴장됐지만 여전히 공기 속에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계엄령 해제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어요. 이제 정부는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고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 갈라졌던 분열을 치유해야 했어요. 일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어요. 과거의 교훈이 미래를 인도할 거라는 느낌이었죠. 국회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위기가 그들을 끝까지 몰고 갔지만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었어요. 김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꾸준히 걸어오고 있었고 몇 년 사이에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어요. 그 불꽃은 그가 오랫동안 섬겨온 국민들의 정신과 맞닿아 있었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에드워드,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약간의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증명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건 정부만이 아니에요. 국민들이에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국민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에요. 국회 건물을 나서 밝은 오후 햇살 속으로 걸어가며 저는 이제 뭔가 분명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했지만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었어요. 정부의 조치나 군의 힘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덕분이었어요. 그들의 회복력,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서울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이해했어요.
민주주의는 고정된 성취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것이라는 걸. 그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번영할 거예요. 여기 세계 최고의 토목 엔지니어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엔지니어 엘레나 마르티네즈는 일본의 간사이 국제공항이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한국 엔지니어 팀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1월미터나 가라앉은 공항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수진 교수팀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법은 엘레나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한국팀이 보여준 놀라운 대처는 엘레나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이토록 감동했을까요? 그녀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특별한 가치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 관측 데크에 서서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제 아래로 인공섬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오후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티네즈이고 저는 스페인에서 온 토목 엔지니어예요. 오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일이었거든요. 김수진 교수님은 한국에서 오신 집안 공학 전문가로 저를 이곳에 초대하셨어요. 교수님과 그의 팀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간사이 공항은 현대 공학의 걸작으로 완전히 인공섬 위에 지어진 곳이었거든요. 매년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 섬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항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첫 번째 한국 방문을 떠올렸어요. 경복궁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고요한 정원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였어요. 김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은 정말 멋졌어요.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전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헌신과 혁신적인 사고는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지금 이 간사이 공항에 서 있는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는 흥분, 다른 하나는 책임감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생명성 같은 존재였거든요.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정, 상업,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죠. 만약 이 공항이 가라앉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구조보고서 근처에 모여있는 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하며 걱정과 결단력이 담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엘레나,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상황의 무게를 느꼈어요.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섬은 불과 6년 만에 1미터나 가라앉았어요. 그 아래의 땅은 부드러운 진흙과 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기엔 강도가 부족했어요. 이 불균형적인 가라앉음은 활주로와 건물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되었죠. 강한 바람은 바닷물을 활주로로 밀어내는데 그 물이 밤새 얼어버려 공항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대화 중에
저는 이 공항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서로를 보기 위해 여행하는 가족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관광객들, 시장을 연결하는 사업가들. 이 공항은 활동과 꿈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을 지키는 것은 그 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여기 토양 불안정성은 우리가 이전에 다뤄본 것과는 달라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안정된 화강감 기반 위에 있지만 간사이 공항의 부드러운 진흙과 실트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토양 불안정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가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논의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성공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 기술이 결합되어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이죠. 한국인들이 공학적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회복력과 혁신을 잘 결합했죠. 그날 밤 다시 섬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결단을 느꼈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공학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협력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는 일이었죠. 저는 김 교수님과 그의 팀과 함께 간사이 공항을 구할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앞에 놓인 도전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함께라면 더 강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공항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서도요. 임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가라앉고 있는 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테이블 끝에 놓인 섬세한 유리 조각처럼 약했어요. 하지만 저는 올바른 지원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이 섬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지도와 차트, 메모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며 제 앞에 흩어진 종이들에 따뜻한 빛이 비쳤어요. 이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능력과 협업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김 교수님과 팀과 함께 우리는 이 섬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간사이 국제공항이 연결과 진보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학에 관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에서 오는 힘에 관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 노력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간사이 공항의 약한 기반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구조보고서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요. 간사이 국제공항이 단 6년 만에 100m나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보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차트와 그래프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섬은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인공섬은 부드러운 점토와 진흙층 위에 지어졌어요. 이 물질들은 별다른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불균형적으로 가라앉으며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을 거대한 모래성처럼 상상했어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 관광객을 일본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였던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끔찍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한국의 최고 지반 전문가인 김수진 교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교수님 사무실에서 우리는 지질학적 샘플들과 지도들에 둘러싸여 앉았어요. 교수님은 메모를 보던 중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엘레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너무 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는 간사이 공항 밑에 집안이 우리가 한국에서 익숙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인천공항은 단단한 화강감 위에 지어졌어요. 화강감은 강하고 안정적이라 대형 공항을 지탱하는 데 적합하죠. 하지만 간사이는 부드러운 점토와 진흙 위에 지어졌고 이들 재료는 훨씬 덜 신뢰할 수 있었어요. 이 차이 때문에 특히 공항이 많이 사용되면서 섬이 더 쉽게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먼저 토양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교수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문제는 단순히 건물이나 활주로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진짜 깊은 곳으로 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데이터를 파악 고들었어요. 공사 현장도 방문하고 활주로도 걸어봤으며 공항의 하부로 내려가 기초를 가까이에서 살펴봤어요. 부드러운 땅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걸을 때마다 마치 모래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전에는 없던 균열이 곳곳에 보였어요. 급하게 이 빠른 침하의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오사카에 해가 지면서 공항에 황금빛이 드리울 때 김 교수님과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위성 이미지와 토양 샘플을 살펴보며 패턴과 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을 봐요. 이 지역이 가장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곳의 토양 성분에 뭔가 다릅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세부 사항을 살펴봤어요. 보니 일부 점토층이 다른 곳보다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었어요. 이 근처의 비와 해수면 상승이 침하를 가속화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은 이런 자연적인 힘에 취약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작업하면서 저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생명선이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이 이 공항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 공항이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김 교수님과 그의 팀도 저만큼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진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현장에 있는 건설팀과 만나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는 토양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했어요. 더 이상 침하를 막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라웃을 주입하거나 깊은 말뚝을 박아 더 안정된 층까지 도달하는 방법도 있었죠. 김 교수님은 여러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지오 텍스타일로 토양을 보강하고 미크로파일을 사용해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의 접근법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전통적인 공학 방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방법이었죠.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했어요. 각각의 시험은 간사이 기초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데 가까워지게 해주었어요. 느린 과정이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어요. 어느 오후 건설팀이 최신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뿌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미크로파일이 깊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확인한 안정된 층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지오텍스타일이 토양을 보강하며 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물러나서 작업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공항은 단순한 철강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창의력과 회복력의 증거였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지원이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되고 있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침하 속도가 느려졌어요.
완전히 멈추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구현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간사이 공항은 더 이상 재앙의 직전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긴 작업을 마친 후 김 교수님과 저는 오사카만을 내려다보며 관측 데크에 앉았어요. 하늘은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며 고요한 물결을 비추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멀리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함께라면 간사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진정한 미션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공항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죠. 서로의 강점을 합쳐 공동의 도전을 이겨내는 거였어요. 이 위기는 간사의 기초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며 저는 우리 노력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다졌어요. 밤은 어두웠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며 강력한 태풍이 오사카로 다가왔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처럼 공기 중에 긴장이 느껴졌죠. 저와 김수진 교수님은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폭풍이 몰려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첫 빗방울이 창문에 쿵쿵 튀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이 갑자기 열렸어요. 비가 쏟아지듯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공항을 가로질러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이 폭풍의 침몰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제 심장이 뛰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바쁜 활주로들이 이제 위험에 처한 걸 보며 긴장했죠. 인공섬은 이미 불안정했고 이 태풍은 그것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저를 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레나, 빨리 움직여야 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차분했어요. 폭풍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활주로와 터미널을 지켜야 해요. 우리는 급히 제어실로 향했어요. 이미 비상팀이 일하고 있었고 불이 깜빡이다가 갑자기 꺼졌어요. 전력 공급이 끊어진 거죠. 공항에 갇힌 승객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울며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죠. 차분하게 행동하세요. 김 교수님이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우리는 바람이 모든 걸 찢어버리기 전에 주요 기둥을 먼저 지켜야 해요. 우리는 장비를 챙겨 폭풍 속으로 나갔어요. 바람은 너무 강해서 발이 땅에서 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는 우리를 뼛속까지 적시며 우리는 취약한 지역으로 향했죠. 발 밑은 미끄럽고 불안정해서 매 걸음이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 기둥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파도가 활주로에 부딪혔어요. 물이 밀려들어 터미널을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피할 곳을 찾으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김 교수님과 저는 신속히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기둥을 지금 바로 보강해야 해요. 교수님이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가져온 철판을 이용해 기둥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었고 폭풍은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바람은 거대한 손처럼 우리를 밀어내며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키려 했어요. 근육이 아프고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주변에서 한국 엔지니어 팀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의 헌신에 큰 영감을 받았죠.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철판을 건네주셨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강풍 속에서 지탱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교수님이 땀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폭풍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기둥들이 안정되면서 구조물이 강풍과 비에 맞서 견고해졌어요. 팀의 사기가 높아지며 우리가 한 일이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터미널의 물이 더 이상 급격히 차오르지 않았고 일부 공포도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거라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이번 파도는 더 컸고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을 쓸어버릴 것 같았어요. 물이 더 높아지며 강화된 기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파도가 모든 걸 쓸어가게 놔둘 순 없어요. 김 교수님이 다가오는 물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방어벽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주어진 자재를 이용해 임시 방어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매 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죠. 바람은 귀를 찢을 듯하고 빗방울이 얼굴에 따갑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마침내 방어벽이 버텼어요. 물이 멈추었고 당장 눈앞의 위험은 지나갔죠.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활주로는 안전했고 터미널은 더 이상 급격히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을 구한 셈이었지만 섬은 여전히 침몰 중이었고 폭풍은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김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공항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로와 결단력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폭풍은 우리의 노력의 여린 부분을 드러냈지만 함께 협력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어요. 한국팀의 창의성과 김 교수님의 지도력 덕분에 침몰을 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밤은 계속되고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공항 내부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우리는 태풍이 던져준 최악의 상황을 넘기고 더 강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여전히 폭풍이 가져올 다음 도전에 대비하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고 비는 가랑비로 변했어요. 첫 번째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추기 시작했죠. 공항은 상처를 입었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우리는 태풍의 최악을 넘기고 이제 섬의 기초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헌신적인 얼굴을 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폭풍을 맞서 싸우며 함께 버텼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해가 떠오르며 하늘이 오렌지와 분홍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쉬며 희망의 기운을 느꼈어요. 우리의 투쟁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냈고 저는 간사히 국제공항을 구하기 위해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김 교수님과 한국팀의 지원 덕분에 저는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의 빛이 간사히 국제공항의 깨진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폭풍은 결국 지나갔지만 피해는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활주로에는 잔해가 흩어져 있었고 터미널 건물들은 부서지고 낡아 보였죠. 저와 김수진 교수님은 그 상황을 함께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섬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고 어젯밤에 했던 임시방편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뭔가 더 필요해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책임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잇는 생명선이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죠. 김수진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불안정한 토양과 가혹한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무언가요. 전 제주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곳의 화산 기반과 튼튼한 인프라가 해결책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
그 이름이 제 첫 번째 한국 방문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곳의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들이 기억났죠. 제주도는 회복력이 강하고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했으니까 아마도 그곳의 기술들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며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고급 토양 안정화 기술과 전통적인 한국 장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초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김수진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링은 항상 현대 기술과 자연, 전통을 존중하는 균형을 맞춰왔죠. 한지 같은 전통 한국 종이를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유연해서 토양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게도 과하지 않게요. 가능성에 대한 흥분이 밀려오며 우리는 긴급 회의를 위해 팀을 모았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우리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해요. 저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현대적인 토양 안정화 기법과 전통적인 한국 소재를 결합할 거예요. 한지는 토양층을 보강하는 그물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수진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우리는 제주도의 화산재를 섞은 친환경 콘크리트도 사용할 거예요. 이건 기초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줘요. 우리 문화 모두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죠. 팀원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필요한 혁신적인 사고였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며 일을 진행했어요. 그 열정은 전염되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열하고 결심을 다졌어요. 계획을 실행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방법을 신중하게 결합해야 했거든요. 한지 그물망은 토양을 지탱할 만큼 강해야 했고 친환경 콘크리트는 정확히 섞어야 했어요.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안정화 작업이 완료된 거예요. 땅이 가라앉는 대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지켜보며 우리는 긴장했지만 희망도 가득했어요. 섬은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빠르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봐요. 김수진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어두운 하늘을 뚫고 첫 번째 아침 햇살이 비추는 곳을 가리키셨어요. 공항은 더 튼튼하고 더 회복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것은 우리의 싸움에서 전환점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그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의 팀 간 협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창의력과 우리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결합되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팀 전체가 모여서 우리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모두가 웃고 기뻐하면서 이제 안정된 공항을 바라보았어요. 활주로는 깨끗하게 정리됐고 건물들은 떠오르는 해와 함께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이었어요. 김수진 교수님께서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팀워크와 혁신을 위하여. 우리는 간사히 공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도 더욱 강화했어요. 저는 교수님과 잔을 부딪히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협력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 힘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축하하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라앉고 있다는 첫 보고서에서부터 폭풍과 싸우며 지사은 밤들, 그리고 이제 이 안정된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팀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그들 모두가 보여준 회복력과 헌신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혁신과 협력의 기회로 바꾸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단순히 구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은 희망의 등대이자 연대와 창의력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전환점이 왔고 그와 함께 간사이 공항과 엘레나 마르티네즈, 김수진 교수님의 파트너십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우리는 지식과 문화, 그리고 결단력의 올바른 조합으로 가장 취약한 기초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의 새로 안정된 땅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저녁 공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이륙과 착륙 소리가 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해가 지고 활주로 위에 황금빛 햇살이 내려앉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김수진 교수님이 함께 일해온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해결책을 고민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엘레나, 믿을 수 있겠어? 김 교수님이 제 생각을 깨며 물으셨어요. 교수님의 눈은 안도와 만족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너무 현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지. 내 전문 지식과 우리 팀의 헌신이 모두 차이를 만들었어. 공항을 걸어가며 이제는 완벽하게 보이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 강화된 기둥들은 튼튼하게 서 있었고 활주로는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터미널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재회하고 여행객들이 떠날 준비를 하며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이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주 회의실에 모여 성공을 축하했어요. 방 안은 미소와 박수,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협업의 힘이었어요. 김 교수님과 그 팀과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아이디어가 섞여서 진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졌어요. 스페인에서는 공학이 더 고립된 느낌이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공유된 목적이 정말 영감을 주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회복력의 가치였어요. 섬이 계속 가라앉을 것 같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는 결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김 교수님은 자주 도전은 숨은 기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좌절을 겪을 때마다 진짜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공학 원칙과 현대 기술을 융합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라 문화적인 결정이었어요. 친환경적인 재료와 지속 가능한 방식은 한국이 자연과 조화를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줬어요. 전통이 어떻게 현대 공학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이 단순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었음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긴 하루가 끝난 후 김 교수님과 저는 공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니에 앉았어요. 아래의 불빛들은 별처럼 반짝였고 밤하늘은 맑고 고요했어요. 엘레나, 교수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대답했어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했어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야.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지식과 문화를 결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저도 동의했어요. 공항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은 거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간사히 공항을 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팀워크, 회복력, 그리고 다른 문화를 융합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이 교훈들은 제가 일본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이 경험은 또한 제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어요. 이 프로젝트 전에는 제 기술적 능력과 토목 엔지니어로서의 명성에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연결,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 리더로서, 협력자로서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양한 팀의 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르티네스 씨, 그녀가 말했어요. 교수님과 팀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마르티네스 씨처럼 효과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에게는 필요한 모든 잠재력이 있어요. 계속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이룬 일이에요. 그녀의 격려 덕분에 저희의 작업이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항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협력과 혁신의 정신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간사이 국제공항은 계속 번영했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어요. 그것들은 앞으로의 협업을 위한 기초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도 기대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여기서 배운 경험들이 저를 어떤 일이든 준비시켰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맑은 오후 스페인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바퀴 돌았어요. 활기찬 에너지, 원활한 운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소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적인 협업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엘레나.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 커리어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간사이 공항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한국과의 강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존경을 넘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우정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종종 간사이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협업, 회복력, 그리고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들을 스페인의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김 교수님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입증했으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고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다른 공항을 개선하는 일이라든지 혁신적인 인프라 해결책을 개발하는 일 등 우리의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낳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다시 경복궁을 찾았어요. 궁궐 정원에 서서
제 스페인 뿌리와 이제 제게 중요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낸 여정과 우리가 극복한 도전들이 떠올랐어요. 궁궐을 거닐며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진정한 힘은 단합에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공항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과 가치를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엘레나가 한국에 돌아오자 김 교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의 미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모으며 앞으로 해낼 일들에 대해 기대에 차서 이야기했죠. 각 프로젝트는 우리의 전문성을 합쳐서 간사히 공항을 구한 협력을 기리는 기회였어요.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두드러졌어요. 우리는 간사이에서 완성한 기술을 활용해 취약한 해안 지역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이는 전 세계 커뮤니티들이 자연재해와 환경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될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작업은 계속해서 번창했어요. 간사이 공항의 성공은 미래의 프로젝트 모델이 되었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 회의와 출판물에서 공유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과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흥분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기분도 들었죠. 터미널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면서 비행기 안의 따뜻함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줬어요. 제 이름은 아드리안 볼코프 박사입니다. 몇 년 동안 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을 연구해 왔어요. 제 연구는 종종 전쟁에 휘말린 시리아로 저를 이끌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책과 기사에서만 접했던 곳이었고 제가 언젠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저는 단지 큰 학술회의에서 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였죠. 지난 몇 달 동안 제 마음은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중동 정치에 깊이 관여한 러시아 학자로서 한국의 성장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이곳에서 느껴지는 현대적인 분위기와 한국의 깊은 역사 사이의 대비에 놀랐어요. 사람들은 급하게 지나가면서도 대부분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고 택시들은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죠. 고층 빌딩들이 거대하게 솟아있는 모습은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역사적인 느낌이었죠. 마치 이 도시에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한국의 역사는 정말 복잡해요. 전쟁과 점령, 분단의 역사가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은 강하고 하나로 뭉쳐 있으며 번영을 이룬 나라예요. 과연 시리아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 한국의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동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제 오래된 친구인 백지호 교수님을 떠올렸어요. 교수님은 이 나라의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보기 위해 오라고 초대하셨죠. 우리는 한국의 회복이 다른 나라들, 특히 시리아에 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백 교수님의 초대는 일종의 신호였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시리아의 미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러 온 거였죠. 몇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서 있다는 생각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부흥이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을 재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서울을 더 깊이 들어가며 저는 어떤 끌림을 느꼈어요. 공기 중에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에 앉아 한국의 푸르른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도로를 따라 흔들리면서 저는 다가올 DMZ, 즉 비무장지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곳은 남과 북을 70년 넘게 나누어 놓은 땅이에요. 창밖 풍경이 도시의 거리에서 구릉지로 그리고 전쟁의 끝이 없는 경계를 나타내는 갓이 철조망으로 바뀔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곳은 모순이 가득한 장소였어요. 한편으로는 분열의 상징이었죠. 가족들이 헤어지고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서서 아무도 넘지 않으려는 선을 지키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DMZ는 평화의 지대였어요. 전쟁의 상처 위에 세운 세상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그 이상한 휴전의 공간이었죠. 이 평화는 사실상 전쟁의 상흔 위에 지어진 일시적인 평화에 가까웠어요. 이곳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 역사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야만 했을까? 버스는 전망대에서 멈췄어요. 그곳에서 저는 거칠게 펼쳐진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군인들이 위장복을 입고 감시탑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제공된 망원경을 들고 멀리 보이는 가파른 산맥을 바라보았어요. 한쪽에는 북한, 다른 한쪽에는 남한이 있었어요. 철조망과 감시탑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곳은 역사에 의해 상처 입은 땅처럼 보였죠. 저는 그저 국경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300만 명의 사람들, 헤어진 가족들, 폐허가 된 도시들. 대부분의 세계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시리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 고향도 언젠가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한국처럼 그런 큰 전쟁 이후에도 재건할 수 있을까?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지켜왔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시리아도 한국처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시선이 근처에 서 있는 한국 군인들에게 끌렸어요. 그들은 똑바로 서서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고 국경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은 조용하면서도 품이 있었어요. 그들의 집중력과 침착한 존재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중 한 명,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이 제 눈에 띄었어요. 잠시 후 그는 제게 다가왔고 그의 군화가 자갈길을 밟을 때 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는 천천히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DMZ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작은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 안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지도와 함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가족들이 갈라지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일부 사진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고 마치 그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엄마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있었고 군인들은 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군인은 지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 그었어요. 여기서 몇 킬로미터도 안 돼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말에서 묵직한 의미가 전해졌어요. 그는 단순히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은 전쟁으로 헤어졌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 말했어요. 2000년에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야 북쪽에 있는 친척들을 만났어요.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반쪽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자라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리움과 단절의 감정은 제 고향의 상황에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젊은 군인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겪었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지는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듯한 고요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고요히 서 있었어요. 그의 군복은 과거의 아픔을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저는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발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경제강국으로 변모한 그 놀라운 과정은 단순히 돈이나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공동체적인 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지만 그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도 재건했어요. 그들은 북과 남뿐만 아니라 자기들 내부의 분열까지도 치유하려 애썼어요. 그들이 역경 속에서 맺은 결속이 그들을 더욱 강하고 통합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시리아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단순히 도시나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일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세속적, 이념적, 세대적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시리아의 미래는 단 하나의 정권의 생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대, 바로 이해와 화해,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의지에서 나올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DMZ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가슴속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나아갈 길이었어요. 평화로 가는 길, 회복의 길, 새로운 시리아를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해냈고 이곳 사람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부서진 나라를 재건한 걸 보면 어쩌면 시리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마 저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국제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시리아도 한국처럼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변혁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관측소에 서서 비무장지대 DMZ를 바라보며 역사적인 무게가 안개처럼 제 주위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저 앞에 펼쳐진 철조망과 감시탑은 전쟁으로 찢어진 두 나라를 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무장지대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평화, 고통의 기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공동의 소망으로 유지되는 연약한 휴전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까이에 몇 명의 한국 군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단단하고 그들의 눈은 경계와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듯이 수평선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이룬 불안정한 평화를 위해 국가가 치른 희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인사동의 작은 전통 찻집에서 백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기둥과 벽에 걸린 섬세한 그림들이 이곳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소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역사 자체가 이 벽 속에 뿌리를 내린 듯한 느낌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나눌 대화는 완벽할 것 같았어요. 백 교수님은 최근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관한 책을 이야기하려고 저를 초대하셨는데 찻잔을 들고 앉자마자 대화는 훨씬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어요. 그것은 바로 지정학적 문제와 시리아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시리아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아사드 정권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상황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백 교수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마치 제 말 속에 숨겨진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교수님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손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백 교수님이 생각에 잠긴 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리아는 한국과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눈가에 주름이 생기셨어요. 한국은 경제를 재건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뿌리부터 다시 세운 거죠. 한 그 집단적인 고통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과거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함께. 그 말이 마치 파도처럼 제게 밀려왔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교수님이 하신 말을 곱씹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경제 성장과 정치적 전략의 이야기로만 이해했어요. 국가가 강력한 의지로 자립을 이루었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전하셨어요. 한국의 강함은 단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저는 군사력, 정치적 권력, 경제 지표들에만 집중해 왔던 거예요. 그랬기에 저는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바로 집단적 회복력의 힘을요. 시리아도 전쟁의 잔해 속에서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아픔을 마주하며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백 교수님은 부드럽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시리아도 한국처럼 전쟁으로 분열되고 증오와 트라우마로 찢겨졌어요. 그러나 한국은 국가가 과거에 정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나아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전쟁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시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서로 용서하고 재건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찻집의 공간이 작아 보였고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리아를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한 정권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동안 갈라졌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 문제는 단순히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한국이 수십 년의 전쟁과 분열을 딛고 재건할 수 있었듯이 시리아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거를 내려놓고 함께 일할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시리아 사람들이 고통을 마주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구시대의 분열이 아닌 새로운 연대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백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하고 그러나 아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역사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게 주신 거죠. 이제는 과거나 현재의 권력 투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그랬듯 파괴의 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히 지정학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이 교훈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 했어요. 회복력과 치유, 그리고 연대의 힘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했죠. 한국에 온 이유는 배우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목적의식이었어요. 우리가 차를 마친 후 백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과거가 우리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힘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였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무엇일지 보일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상처 위가 아니라
치유하고 용서하며 함께 재건하는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다음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창밖의 세계는 색깔의 소용돌이 같았어요. 서울의 넌 불빛,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도시의 소음까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에 꽉 차 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로 계속해서 저 안에서 일어났던 무언가였어요. 저는 몇 시간씩 책과 서류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어요. 노트가 가득 적힌 문서들 위에 열려있는 제 노트북을 보며. 하지만 그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하리라 기대했던 연구는 아니었어요. 저는 지리정치학을 분석하고 분쟁을 지도에 표시하며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신 저는 훨씬 더 깊은 문제, 개인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지리정치학에 관한 답을 찾으러 왔었지만 대신 제가 찾은 것은 회복력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한국은 전쟁, 점령, 분단, 파괴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성장한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진전을 그리고 통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시리아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 내 고향, 그 모든 고통과 분열을 겪고 있는 내 나라도 재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걸 거부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것은 화해였어요. 치유였어요. 그리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롭고 강한 무언가를 재건할 준비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서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을 떨칠 수 없었어요. 만약 시리아도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한국의 여정에서 배울 수 있다면?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단지 군사 전략이나 정치적 동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즉 하나로 뭉쳐서 치유하고 재건하려는 집단적인 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DMZ에서 만난 그 군인을 떠올렸어요. 전쟁으로 가족이 갈라졌다고 말했던 그 젊은 군인. 그는 자신의 가족이 싸워서 얻었던 평화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화해에 대한 희망.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희망. 시리아에서도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중동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정치, 권력 다툼, 군사력에만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시리아의 사람들, 한국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들은 용서하고 도시와 정부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재건해야 했어요.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시리아의 투쟁은 단지 정권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미래를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놓아주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용서하고 하나로 뭉쳐야 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상처는 깊고 분열은 넓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한국전쟁의 재앙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면, 한국이 사회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건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시리아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였어요. 고대 사찰들이 미래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에 서 있고 전통 궁궐들이 현대적인 쇼핑몰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러시아로 돌아갈 때 가져가야 할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백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날 대화는 조용했고 이전의 대화들보다 더 성찰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회복, 화해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하나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백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며 차를 마셨을 때, 한국은 경제만 재건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정신을 재건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것은 단지 인프라나 정치적 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영혼을 재건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리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제 임무가 변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곳의 한 나라의 회복을 연구하러 왔지만 이제 제가 가져가야 할 것은 메시지였어요. 진정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용서하고 치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교훈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동료들에게 세상에 전할지 확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단지 권력만 분석하는 연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에 관한 연구였어요. 과거의 재앙 속에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묻는 연구였어요. 오랜만에 저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꼈어요.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저는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시리아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며 서울을 떠날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정치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더 큰 목적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회복력, 단합, 그리고 변화의 힘, 이 단지 공부의 주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명으로 바뀐 거였죠.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제 마음은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계속 떠올렸어요. DMZ에서 군인들이 보여준 고요한 존엄성, 전쟁으로 가족이 갈라진 젊은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서울의 삶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그곳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만이 아니라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번영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어요. 한국의 역사 점령, 분단, 전쟁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들이 겪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과거의 원한을 붙잡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선택한 그 결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럼 시리아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수년간의 분쟁과 분열로 상처 입은 시리아가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답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제게 보여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단합의 힘이었죠. 한국은 전쟁 후 경제만 재건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를 재건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보였지만 그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공동의 열망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된 거였죠. 이걸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시리아의 미래가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정치적 권력 투쟁 속에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일 수 있었죠. 바로 치유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집단적인 결단. 시간이 걸리겠죠.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시리아가 직면한 도전은 엄청나게 크고 앞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
자신들의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을 넘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운 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죠. 만약 시리아가 한국처럼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 나가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어요. 백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단지 경제만 재건한 게 아니다. 사회를 재건했다. 교수님 말씀대로였어요. 나라의 사회적 결속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같은 나라의 일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했어요. 그게 바로 시리아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죠. 모스크바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연구는 변해야 했어요. 더 이상 권력 붕괴나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라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시리아가 어떻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나라의 회복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할 때였죠. 더 중요한 건 시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믿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가능성의 한 조각은 본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역경 앞에서. 나라를 정의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모스크바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길이 길고 불확실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결단력만 있다면 시리아도 재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그리고 결국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